트럼프 일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미국 정권이 들어서든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첨단 산업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주요 대학, 첨단 인재를 키우는 연구소,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이게 상당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한 8, 90%, 어떤 부분은 더 앞선 상태까지 유지할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볼까? 우리도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걸? 이렇게 이제 하는 요인이고, 이번에도 이제 히토리 갖고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맷집이 좀 생겼어. 이제는 맞대응할 만해. 이런 전략이 가능해진 거죠. 자, 요즘에 미국의 대통령이 1월 달에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3달 지났네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깁니다. 계속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때리면서 굉장히 세상이 이제 빠르게 변하고, 주식 시장도 각국의 또 보복에 관세를 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일단은 중국이 사실 미국이 관세 시작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니까요. 첫 번째 주제로 미국 관세 전쟁에서 중국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가, 요걸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 관세 전쟁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생각, 교수님 보셨을 때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우리는 이제 관세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호 관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대등 관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이제 서로 주고받는 양자적인 관계,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대등 관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10을 때리면 나도 10을 때리고 100을 때리면 100을 하겠다. 대등하게 관세를 매기겠다. 뭔가 앞에 거는 좀 협의라면, 그렇죠. 뒤에 거는 우리는 똑같이 한다. 그렇죠. 이제 상호 관세라는 거는 뭐 꼭 대등하다라는 의미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데, 이 번역에 중국인들의 마음, 그리고 중국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이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00을 때리면 나도 100을 때리겠다. 50을 때리면 50을 때리겠다. 하는 만큼 돌려주겠다. 이 자세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면 대응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자세입니다. 전면 대응.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면 대응, 맞대응하는 강경책을 쓰는 걸까요? 미국인데. 트럼프 일기 때하고 보면은 조금 자세가 많이 바뀌었죠. 중국이 그때는 협상을 하려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그 지지 기반이었던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두라든가 이런 걸 사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딜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기 때 대응하는 방식하고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일종의 내생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가 이제 다시 2기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기간 동안에 중국이 충분히 대비를 했다. 이른바 트럼프 2기 다시 출연하는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 체력이 저쪽에서 펀치가 날라와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대비 전략,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 보셨을 때도 중국이 이런 거를, 미국의 관세나 이런 것들을 대응할 정도의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게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마인드적인 게 있고, 충분히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되었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 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말로 허풍을 쳐서, 그렇죠. 우리 다 이제 공격하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작전일 수 있죠. 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싸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기싸움이라는 거는 상대를 향한 기싸움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국 내의 국민을 향한 기싸움이고, 저쪽에서 아니요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당황하면 이제 싸움에서 지는 거죠. 그렇죠. 손자병법에서 제일 중요한 승전의 기술줄은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거고. 그렇게 기싸움에서 지면은 싸움에서 이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를 해놨다라는 게 사실은 대외용,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향한 발언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그렇지만도 않은 게, 사실 보면은 많이 좀 중국이 대응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게 그 중국이 맞대응을 자신하는 게 체제가 달라요.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고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민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정부도 주 단위 그리고 월 단위로 나오는 민심 여론조사의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권자들이 어떤 성향 그리고 지지 성향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정책, 단기적인 민심,
민의에 민감한 정치 구조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구조죠. 미국이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중간 선거도 없습니다.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단기적 민심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과에 그렇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체제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는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가 조금 더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트럼프 1기하고 트럼프 2기가 굉장히 그 대응 전략면에서 중국의 대응 전략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크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펀치 하나 날아오면은 그냥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좀 당황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자면 중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트럼프 1기 때는 19%였는데 2024년 작년에는 14.8%로 내려왔습니다. 와, 진짜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많이 줄었죠. 6년 만에 5%면 진짜 많이 줄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나름의 탈미국 그다음 미국 시장에서 단숨에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 미국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계산이 있었고 방향 전환을 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전체 GDP에서 대미국 수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에서 2.8%로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정도의 줄어든 거는 내수에서 5%만 올려버리면 미국 수출이 줄어든 데에서 나오는 손해를 다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그래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손해가 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수출 비중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전체 GDP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뭐냐면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가 수출에서 내수로 이렇게 쌍순환 전환을 추구하면서 정책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수출이 조금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내수를 키우면 그거를 충분히 커버나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말고 중요한 시장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외교 전략이자 경제 전략이기도 하고 일종의 패권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말고 세계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고 중국이 표현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중남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최근 미국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실패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곳을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 외교에서 그다음에 중국 경제적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도 미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 휴대폰을 팔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화웨이 전략은 뭐냐면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동남아에 화웨이를 파는 거죠. 그걸로 커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들이 글로벌 사우스로 나가는 전략들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죠. 여기에 이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이번에도 이제 시진핑 대통령이 미중 관세 정쟁이 격화되면서 가장 먼저 찾은 게 동남아지 않습니까? 미국을 둘러싸는 겁니다. 이게 바둑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 둘 때는 이쪽 귀에서 실패를 하면 빨리 다른 귀로 옮겨가 버리죠. 이쪽에서 이제 싸움이 이제 정해져 버렸으면 여기서 계속 싸워봐야 우리가 이길 전망이 없다 그러면 얼른 다른 쪽의 귀를 모퉁이를 선점을 해야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바둑 전략이고 한편으로 이 전략이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중국은 저쪽에서 펀치가 날라왔을 때 이걸 맞대응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피하는 법도 있습니다. 태극권을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겸허하게 받아서 옆으로 힘을 비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상대를 공격하는 건데 마오쩌둥도 혁명을 할 때 도시에서는 장개석이 국민당하고 안 되잖아요. 무기도 약하고 절대적인 군사력이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오가 추진했던 전략은 국민당이 차지하지 않은 곳, 농촌. 이 농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개석이 차지하고 있던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안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가야지. 다른 데서 기회가 있어. 그러면서 글로벌 사우스로 가서 그쪽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죠. 이게 상당 정도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보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센터가 있죠. 퓨 리서치 센터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애터튜드 조사를 하죠.
세계 많은 국민들이 저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조사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을 놓고서 한국인들이 어느 나라에 호감을 지니고 있느냐 이제 계속 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에게 손을 들죠. 한 80%, 90%는 미국의 손을 들고 그리고 미국이 다음 세기에 또는 미래에 세계 경제를 리드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응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남미나 그다음에 유럽도 심지어 아프리카에는 중국을 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외교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에서 상당 정도 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중국이 자신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첨단 산업의 생존력입니다. 우리가 딥시크 충격을 봤지요. 이게 중국 정부가요, 10년, 15년 사이에 첨단 산업에 엄청나게 국가적 역량을 투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 역량이 크고 국가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국가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국가가 많은 자본을 특정한 곳에 그냥 대규모로 투여를 하면서 방향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어떤 미국 정권이 들어서든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첨단 산업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요 대학, 그다음에 첨단 인재를 키우는 연구소,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이게 상당 정도 올라왔습니다. 2018년에 미국이 제일 먼저 때렸던 기업이 화웨이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화웨이가 5G를 처음으로 개발하죠. 그러니까 화웨이를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통신 설비를 다 걷어내라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에도 압박을 했죠. 그래서 화웨이 매출이 그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화웨이 매출이 지지난해 대미 규제 이전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딥시크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 충격이 왔고요. 네. 그다음에 엊그저께 로봇 마라톤도 하프 마라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이 첨단 경쟁에서 중국이 충분하게 그동안 기초 투자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해서 경쟁력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한 8, 90% 어떤 부분은 더 앞선 상태까지 유지할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볼까? 우리도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걸? 이렇게 이제 하는 요인이고, 또 하나는 무기가 있죠. 히토류라든가 이런 자원이 중국의 커다란 무기죠. 이번에도 이제 히토류 갖고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내수로 상당 정도 전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전략에서 중국이 새로운 전략을 짰는데 그것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의 대응 역량도 상당 정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우리도 맷집이 좀 생겼어. 이제는 맞대응할 만해. 이런 전략이 가능해진 거죠. 지금 뭐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아프리카 뭐 첨단 산업, 뭐 내수 시장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중국의 인구가 세계에서 지금은 인도보다는 작죠. 네. 어쨌든 인도가 작아도 어쨌든 세계 1위와 다툴 정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큰 건 알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내수 시장이 힘들다고도 우리가 좀 듣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될까요? 관심을 두는 거는 중국 정부의 정책보다도 중국인들의 마음이거든요. 네. 지금 중국인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 대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중국인들의 민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대미 대응 정책을 얼만큼 지지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보자면 중국인들이 대부분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쪽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이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 그 영향이 어디에 먼저 나타나느냐, 미국과 중국 중에 사실은 미국에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애플이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95%잖아요. 그리고 월마트도 60%가 중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민감하게 그 반응이 나타나는 데는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중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일 먼저 충격이 가는 거는 무역하는 업자들이겠죠. 네. 이제 중국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여기 영향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는,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 종업원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 영향이 중국은 조금 더 시간적인 지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반응이 조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 이런 데 반응을 보면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을 소환합니다. 마오쩌둥이 이제 한국전쟁에서 미국하고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휴전협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언제까지 싸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관건이다.
미국이 언제까지 싸워야 될지 우리는 그때까지 싸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울 거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싸움을 건 당신네들이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마오가 했던 이 말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오가 그때도 그랬고 그 뒤로도 그렇거든요. 원자탄 개발 관련해서 미국은 종이 호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가져와서 마오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졌어요. 미중 대립. 그러니까 이거는 전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사항전하겠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무역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항전해야 된다. 그래서 반미국 분위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판하는 것, 그다음에 미국인들한테는 물건 팔지 않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커피값도 미국인들에게는 104%를 더 받는다. 뭐 따지면은 가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트럼프 그 변기 청소기 얼굴로 변기를 닦는 솔이 개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자면 예전에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이제 중국인들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나라 중에 거의 첫선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대미 항전, 전쟁하듯이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짙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나라는 그렇게 가더라도 문제는 당장 내 돈벌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무역을 하는데 내 공장 지금 다 문 닫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 가끔 이렇게 보면은 비율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수 하는데 그리고 애국 소비로 미국에 대응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수를 살리냐.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가 내수가 지금 침체돼 가지고 안 좋잖아요. 물론 지금 1사분기에는 5.3% 성장을 했어요. 중국이 이제 그만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올 봄에 중국에는 큰 정치 행사가 이제 있는데 그때 우리의 국회,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회의를 열면서 내수에 올인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수가 조금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열기, 온기가 아직 일반인들의 삶까지 내려오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불안한 겁니다. 미국과의 대립이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기서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이만큼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 되나? 그러니까 소비를, 돈 씀씀이를 다 자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인들은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력이 조금 뭐 살아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지금 쓸 돈도 없다. 이렇게 이제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마 올린 글 같아요. 그게 아주 굉장히 긴 글인데 그러면 무역업 하는 사람들은 국민도 아니냐? 인민이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 정부에서 우리 파산하는 우리 공장 지금 어떻게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라. 미중 대립 때문에 우리가 파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산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후원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걸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런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소비자들이 피부로 월마트 이런 데 워낙 중국산 많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빨리 느낄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조금 시차가 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 중국에서 구입하려고 했던 그야말로 색칠까지 다 해냈던 보잉기를 다시 인도하지 않고 미국으로 보내버렸잖아요. 미국 항공기를 중국에서 사지 않으면 보잉의 매출의 2.36%가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미국 경제에 중국이 관여하는 어떤 비중? 이게 여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잘라내려고 하니까 1차적으로 그 피해는 지금 미국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관세 전쟁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이 뭐 굳이 동원할 필요도 없이 양날의 칼이니까 나도 베고 저도 베고 어느 정도를 벨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제 타협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금 기싸움이죠. 사실은 트럼프가 다급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죠.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 근데 그거 뻥치는 거죠. 이게 기싸움 하는 거죠, 이제. 전화하라는 건가요? 예, 전화하라는 거. 빨리 전화해. 제발 좀 전화 좀 해줘. 내가 해줄 테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채권도 떨어지고 지금 불안해. 인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달라는 독촉인데 그럴수록 중국은 느긋느긋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급할 게 예를 들어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중국도 데미지를 크게 입죠. 이런 서로가 상하는 게임을 그만해야 될 텐데 상당 정도 갈 것 같죠. 교수님 보셨을 때 트럼프
트럼프 미국과 중국의 간세는 이제 좀 어떻게 좀 협의가 되고 미국은 앞으로 중국 좀 어떻게 좀 더 압박할까요? 처음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때 네. 1기 때도 그랬고 또 2기 때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인들은 예를 들어서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가 네. 좋은가 아니면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가 좋은가 할 때 트럼프 쪽을 지지하는 쪽이 더 많았어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호감도도 있어서 예를 들어 트럼프 이름을 트럼프라고 해서 내천자 사천 할 때 천자를 써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중국식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캐릭터로 보면은 중국인들이 트럼프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이익을 가지고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트럼프는 그냥 장사꾼이잖아요. 일종의 그 미친놈 전략이라고 하듯이 미친놈처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겠다 하는 전략인데 그럼 어떻게 보면은 딜이 단순할 수도 있잖아요. 원하는 만큼 주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받아낸다. 비즈니스맨이니까 이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라든가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이걸 이제 걸고 넘어지면 이거는 딜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더 쉽다라고 봤는데 지금 상태는 이제 딜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적절한 상황에서 이제 서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테고 어느 시점에 이제 딜이 가능해진 시점이 오겠죠. 그 시점에 가면은 이제 결국은 줄 건 주고 그 다음에 받을 건 받고 딜을 하지 않느냐. 이제 중국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누가 먼저 카드를 꺼내냐,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느냐 이 기싸움이 돼버린 거죠.